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파트 1 챕터 3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 인공지능의 성능 평가입니다. 이번 챕터의 섹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인공지능 구현으로 시작을 했어요. 섹션 2 모델 평가 지표와 측정 방법, 그리고 섹션 3 머신러닝 모델 성능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1 인공지능 구현 쪽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교재상에서는요 6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언뜻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그 거대한 것들을 쫙 펼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압축시키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할 때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총 6단계가 존재를 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알아두시면은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 부분을 학습하실 때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별 작업, 첫 번째 문제 정의 및 계획 수립 있고, 두 번째 인공지능에 대한 그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그리고 세 번째 모델 설계 및 구현, 네 번째 모델 훈련 및 최적화, 다섯 번째 성능 평가 및 검증, 여섯 번째 결과물 배포 및 모니터링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편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다음으로 AI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보조 언어들이 먼저 나오죠. 메인 언어는 지금 여기 보면 없는데, 메인 언어는 현재 파이썬으로 일단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 언어인 파이썬과 보조 언어인 R, 자바, C 이 녀석들이 어떻게 이제 AI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로 작동하는지를 갖다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별도의 슬라이드 상에서 도대체 프레임워크가 뭔데 여기에 같이 끼어 있는 거냐, AI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의 프레임워크가 도대체 왜 들어가 있는지를 갖다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AI 개발과 그리고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을 절감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클라우드 AI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다가 통칭해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뒤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시스템 구현 프로세스, 최상의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 구현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정답으로 작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보편적인 형태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뭐가 메인 작업인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극단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중에서 뭐 4단계에 해당하는, 또는 뭐 모델 설계 및 구현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정도 문제를 준비한다면 시험 공부를 한 2주 정도 전에 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준비를 한다면은.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문제 정의 및 계획 수립. 왜 이걸 해야 되냐? 목표가 뭔지 알아야지 엉뚱한 AI를 안 만들죠. 그렇죠? 뭐 내가 원했던 거는 배달 주문 관리 AI인데 목표 설정 잘못해가지고 판매량 집계 AI를 만들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문제 정의 및 계획 수립이 첫 번째 단계에 자리를 잡고요. 두 번째,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AI를 구성을 할 때 이 녀석이 작동하게 될 메인의 그 영양분 같은 거죠. 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애당초 AI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 AI는 데이터가 있어야 작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2단계는 재료가 준비되어야 된다. 아주 보시면 되고요. 자, 3단계입니다. 모델 설계 및 구현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에 맞는 도구를 골라야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I 모델을 갖다가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갖다 여기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단계랑 헷갈리면 안 돼요. 네, 1단계 헷갈리면 안 돼요. 1단계 자체는 애당초 문제 포커스를 갖다가 원론적으로 먼저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갖다가 이제 설계를 하고 구현할 건지를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엄연히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4단계 모델 훈련 및 최적화, 설계된 구조에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지능을 갖다가 생성시키는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고요. 자, 5단계 성능 평가 및 검증. 자, 이 4단계까지 해가지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작동시키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단계에서 이 지금 설계한 AI 모델이 우리가 1단계 때 목표했던 그걸 달성을 하는지, 또는 그거에 준하는지를 갖다가 검증하는 게 바로 이 5단계입니다. 그리고 6단계죠.
이제 5단계 성능평가랑 검증이 다 끝났으면요, 마지막에 결과물을 갖다가 배포하고, 이렇게 배포된 걸 또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여러 GPT 모델,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 여러 AI 회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스테이터스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status.openai.com 또는 status.gemini.com 또는 status.anthropic.com 하고 엔터 치시면 각 AI의 현재 서버 상태가 실시간으로 공지되고 있어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수리하고 다시 그 문제점을 갖다 개선된 모델로 재배포해가지고 모델의 안정성과 성능을 갖다가 계속 유지 보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언어와 보조 언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언어는 전체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사령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막 이런 용도의 코드, 이런 용도의 코드, 이런 용도의 코드, 이런 형태를 보기보다는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에만 집중하게끔 하는 하나의 커다란 틀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보조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 언어의 느린 속도를 보완하는 엔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고속 연산을 전용으로 수행하는 이제 보조 언어라던가, 아니면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이 좋은 보조 언어라던가, 아니면 통계적인 분석이나 시각화를 전담하는 보조 언어 같이 이제 주 언어를 갖다가 서포팅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언어들과 함께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프레임워크의 존재인데요. 이 녀석 덕분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 단계를 밟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프레임워크는 AI 개발 환경의 밀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기능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패키징이 되어 있는 느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뼈대랑 도구를 이제 미리 갖춰 놓은 소프트웨어 환경들이고, 그 사용자가 막 복잡한 어떤 공식을 모르더라도 그냥 이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딱딱 사용하면은 그거와 같은 기능을 갖다 구현하게 시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 AI 기술을 갖다가 쉽게 갖다 쓰고, 그리고 그 성능을 최적화할 때 되게 좋은 게 이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워크랑 함께 AI 개발 환경의 효율성과 그리고 비용의 적절성을 잘 서포팅해 주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자, 간단하게요, 우리가 뭐 구글 드라이브를 쓰든지 간에 아니면 네이버 엔드라이브 쓰든지 간에 어떤 클라우드를 쓰는데, 거기서 제공받는 용량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용량이 아니죠. 그냥 인터넷상에서 보는 용량이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나한테 하드웨어는 없지만 비용의 유무에 따라 좀 다른 용량을 받더라도 나한테 실제로 없는 하드웨어 용량을 갖다 쓸 수 있는 인터넷상으로 갖다 쓰는 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I 학습에 필요한 여러 고성능 컴퓨팅 자원들이 있어요. 그 컴퓨팅 자원들을 AI 회사들이 다 하나하나 생으로 사서 쓰면은 굉장히 힘들고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런 대여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한테서 서버나 이런 자원을 빌려가지고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새로 사는 것보단 빌려 쓰는 게 낫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WS는 가장 오래된 1등 서비스고 기능이 되게 많고 안정성이 되게 뛰어납니다. 역사와 전통의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AWS만큼이나 역사와 전통이 되게 많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빅데이터 분석 도구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자르 같은 경우는 윈도우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랑 호환성이 되게 뛰어납니다. 왜냐?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윈도우 계열의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제품들과의 호환성이 되게 뛰어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클라우드 AI 서비스의 가장 큰 메리트죠. 사용량만큼 비용을 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버를 갖다가 통째로 사고 하드웨어를 통째로 사면은 사서 유지, 보수, 관리, AS 다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쓰면요, 그냥 내가 쓰는 만큼만 돈 내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비에 그 부담 없이 AI 사업이 가능하게 하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주제로 다뤄볼 거예요. 다음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잭스와 같은 프레임워크의 장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 풀어보셨습니까? 자, 일단 프레임워크 이 앞에 있는 애들은요 사실 버려도 돼요. 이건 갖다 버리고 뒤에 있는 게 핵심이죠. AI 프레임워크의 장점, 프레임워크의 장점을 갖다가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요구 사항인 겁니다. 자, 1번 개발에 필요한 뼈대와 도구를 미리 갖춘 필수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한다. 이거 맞죠?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자, 2번 복잡한 수학 공식을 몰라도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함수를 제공한다. 맞죠? 3번 검증된 코드를 재사용하여 개발 속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여준다. 맞아요. 자, 4번 프레임워크 없이도 구현 가능한 기능을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전문성을 높여준다. 자, 뒤쪽을 보면은 되게 그럴싸한 문장이지만 앞부분이 말이 안 돼요. 프레임워크 없이도 구현 가능한 기능을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든다? 이건 프레임워크를 쓸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쵸?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개발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복잡성을 추가하거나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건 애당초 프레임워크의 설계 철학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섹션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평가 지표와 측정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재상에서는 69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AI 모델의 평가 지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계산하는 F1 점수와 그리고 혼돈 행렬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만 보면은 뭘 말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돈되어 있는 걸로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자, 모델은 대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평가마다 고유의 공식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식을 원래대로라면 그냥 지나가듯이 봐도 됐었는데 저 공식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지금의 난이도 상승의 추세를 보면은 머지않아 정밀도를 계산하라고 하거나 재현율을 계산하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모델 평가 지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왜냐? AI POT 문제는 네 개잖아요. 그 선택지가 네 개잖아요. 그럼 세 개 이거 집어넣어 놓고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평가 지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 네 가지를 갖다가 알아둡니다. TP, TN, FP, FN인데 어떤 약관이냐? 자, true, positive 맞다라고 했고 실제도 맞는 상황인 거예요. 가장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암 환자를 보고 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게 정확했어. 그래서 제때 치료를 받게 했다. 이게 TP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TN, true, negative예요. 이거는 이제 위에 거랑 같은 성격이긴 하지만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자, true, negative는 아니다라고 했고 실제도 아닌 거예요. 자, 비유하자면 건강한 사람한테 암이 아니라고 했고 실제로도 건강하니까 암이 아닌 거죠. 이 두 가지는 true, positive, true, negative인 겁니다. 진짜로 맞다, 진짜로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자, FP, FN은 false positive and false negative 두 가지가 있죠. 자, false positive는 잘못된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한 맞다. 맞다고 우겼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암 환자로 오진해서 불필요한 걱정과 검사를 하게 만든 게 이게 FP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false negative는 잘못된 아니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맞는데 아니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암 환자를 정상으로 놓쳐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크리티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약어를 갖다가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약어를 기억해야지 나중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정밀도나 재현율을 갖다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1 점수, 혼돈익률 두 가지가 있죠. 영화 F1은 아는데 이 F1 점수는 뭘 말하는 거냐? 자, F1 점수는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정밀도랑 재현율을 갖다가 이 식에 맞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 둘 다 높아야 되겠죠. 딱 보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 둘 다 높아야지 결과적으로 F1 점수도 높게 나옵니다. 다음 뭐 혼돈 행렬이라고 보니까 되게 막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잖아요. 아니에요. 혼돈 행렬은요 말 그대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TP, TN, FP, FN 값 있죠. 저 값을 갖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네, 이걸 보고 혼돈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격자무늬 표에 담아서 이제 수치를 시각하는 거고 지금은 FP, FN, TP, FN, FP, TN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혼돈 행렬 쓸 때는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수치를 갖다가 격자무늬 표에 담아서 시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ROC 곡선이랑 AUC 지표가 있어요. 이건 또 뭔가 싶은데 이건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식을 알려드리자면요. 이 민트 초코 색깔 보이죠? 이 선에 가까울수록 어떤 게 이 색깔 있잖아요. 이 색깔이 이 선에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훌륭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곡선이 왼쪽 위에 가까울수록 마찬가지로 훌륭한 모델인 거예요. 제가 좀 약간 헷갈리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곡선이 왼쪽 위에 있는 1에 가까울수록 훌륭한 모델인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면적 너비가 넓어지겠죠. 당연히 얘가 왼쪽 위로 가면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좋은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UC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 민트 초코 색깔의 곡선 바로 밑에 부분부터의 면적, 여기를 다 AUC 곡선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정도껏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들 말에 정도껏. 어떤 정도껏이냐?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정도껏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점선이에요. 이 뜬금없이 한 줄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고, 이 점선은 뭐냐면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이게 왜 마지노선이냐면요. 여기가 0.5 지점이거든요. 딱 중간이잖아요. 그죠? 0.5, 0.5죠. 0.5 지점인데 여기까지 그 면적이 떨어지고 곡선도 떨어지면요.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의미가 없냐? 그냥 무작위 랜덤 뽑기랑 똑같으신 겁니다. 성능이. 그러니까 특정 결과물을 잘 뽑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랜덤인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영역이 바로 이 점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선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73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모델 검증 방법 부분입니다. 모델 검증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홀드 아웃 방법, 그리고 K폴드 교차 검증, 스타필드 K폴드 교차 검증, 그리고 룩 V, 리브 원 아웃 교차 검증,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먼저 홀드 아웃 방법입니다. 이거는 딱 잘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딱 한 번 나눈다. 그러면 끝이에요. 얘를 표현하는 방식이 딱 그겁니다. 딱 한 번 나눈다. 데이터를 딱 제공을 받잖아요. 전체 데이터셋 제공을 받으면 이거를 한 번 두 덩이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 평가용 테스트 데이터는요, 숨겨놔요. AI 모델이 이거를 보지 못하게 숨겨놓고 AI 모델은 이 훈련 데이터만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개로 격리해 놓은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시험을 볼 때 얘를 써요. 테스트 데이터 빼놓은 거. 아까 AI한테 안 보이게 숨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미리 퍼지면 큰일 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를 위해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따로 빼놓은 테스트 데이터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쓰는 겁니다. 모델 평가할 때. 자, 그럼 K포드 교차 검증. 얘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데이터 묶음이 있으면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몇 개의 그룹이자 조각으로 나누고, 만약에 이제 K는 N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K는 N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K는 5 이렇게 딱 적혀 있다. 그러면 데이터셋을 5개로 나누고 이러한 테스팅을 5번 진행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죠? K가 6이면 묶음 6개로 나누고 반복도 6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 첫 번째 반복에서는 첫 번째 폴드가 시험을 보고 나머지 폴드 2, 3, 4, 5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면은 다시 첫 번째로 시험 봤던 친구는 쉬면서 이제 공부하고, 두 번째로 공부하던 녀석이 내려와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이렇게 5번을 갖다가 설정이 만약에 이제 5라고 돼 있으면은 5번을 갖다가 내려오면은 총 값이 나오겠죠. 각각의 애들이 시험 때 어떤 점수를 냈는지. 그럼 그걸 이제 평균 내가지고 최종 성적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더라도 이제 낭비 없이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한 땀 한 땀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트라필드 앤 K폴드 교차 검증이죠. 자, 얘는 비율에 집착합니다. 이 검증 방식은 어떤 말이냐? 일단 첫 번째로 전체 데이터셋,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먼저 봐요. 이 교차 검증 방식을 쓰면은 오리지널 데이터를 봤더니 자동차는 30대, 오토바이 18대, 킥보드 9대가 있어요. 그럼 이거 비율로 환산하면은 30대 18대 9죠. 그쵸?
물론 뭐 더 약분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30대 18대 9이면은 이제 데이터 분할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K는 3이다. 뭐 이렇게 잡았으면은 3이라고 딱 잡았으면은 세 개의 폴더로 나누겠죠. 세 개의 폴더로 나누는데 각각의 폴드 안에 전체 데이터셋의 비율과 동일하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데이터가 30대 있고 오토바이 데이터가 18대 있고 큐포 데이터가 9대가 있으면 이걸 3등분한 거예요. 세 개니까 비율 다 맞춰서. 그래서 옆 폴더를 보더라도 다 동일한 개수가 자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한번 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첫 번째 반복이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폴드가 테스트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앞에서 봤던 K 폴드 교차 검증처럼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로 트레인 작업을 해서 첫 번째 거 공부하고 두 번째 거 테스트 보고 세 번째 거 공부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시험을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평균을 냅니다. 자, 리브 원아웃 교차 검증. 얘는 진짜 극단적인 녀석입니다. 얘는요 테스트를 할 때마다 데이터를 하나씩 씁니다. 데이터 딱 한 개만 갖다 쓰고 나머지는 모두 학습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막 뭐 100이다. 그럼 100번 돌리는 거예요. 네. 99, 100번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광범위한 되게 대량의 데이터를 갖다 놓고 돌리면은 진짜 세월이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관련 데이터가 극도로 적을 때 극도로 그 적은 상태에서 성능을 쥐어짜는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때문에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AI 엔지니어가 특정 모델 검증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검증 방법을 선택지에서 고르시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일단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죠? 뭐 특정 모델 검증 방법을 설명했고 그 검증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고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를 K개의 폴드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시험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개 폴드로 나눴다면 1번 폴드가 시험 볼 때 나머지 4개 폴드는 공부하고 다음은 2번 폴드가 시험을 보죠. 이렇게 K번의 시험 점수를 평균 내어 최종 성적을 매기는 공정한 방식입니다. 데이터 양이 적을 때도 낭비 없이 모든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름에서부터 굉장히 수상한 이제 K개의 폴드로 나눴다는 말 쓰죠. 그럼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서 K개의 폴드? 자, 일단 보기 해볼까요? 1번 홀드아웃 검증. 자, 홀드아웃 검증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딱 한 번 둘로 쪼갠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트스트랩 검증. 이거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패스하고요. 세 번째 K-폴드 교차 검증. 이거 뭔가 좀 수상하죠? 자, 네 번째 층화 샘플링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보니까. 자, 답은 3번 K-폴드 교차 검증입니다. 자, 설명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K개 폴드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테스트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훈련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면 K번 반복 후 평균을 내는 방식은 K-폴드 교차 검증의 정의이다. 모든 데이터를 학습과 검증에 활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자, 일단 K번 반복하여 평균을 낸다라는 말에서부터 K-폴드 교차 검증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K번 반복하는 평균을 내는 방식이니까 K-폴드 교차 검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1번 분에 그런 게 있어요. 홀드업 검증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자,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한 번만 훈련 테스트로 분할해서 1번으로 검증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홀드업 검증과 K-폴드 검증은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섹션 3 머신러닝 모델 성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모델 성능의 기본 개념은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과소적합, 최적합, 그리고 과적합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과소적합은 훈련이 부족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값이 그냥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쑥 가버리는 거예요. 일직선에서. 훈련 데이터 성능도 낮고 테스트 데이터 성능도 낮습니다. 자, 최적합은 적절하게 훈련이 이루어져서 이상적인 상태예요. 데이터를 너무 따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직선을 팡 튀기면서 이제 흐름이 없지도 않죠. 최적합은 정체적인 패턴을 부드럽게 포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과적합은요. 훈련 데이터를 너무 과하게 암기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일단 있는 거라도 학습을 과하게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이 때문에 훈련 데이터 성능은 되게 높지만 이렇게 과적합된 모델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면은 실제 데이터 성능은 떨어지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는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과적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적합을 막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능별 특징이죠. 첫 번째, 과소적합. 과소적합 너무 단순하다. 직선으로 가고요. 최적합, 적절한 흐름을 따라가는 그래프이고, 과적합, 테스트 데이터 말고 이제 훈련 데이터를 너무 과하게 따라가죠. 그래서 지그재그의 형태를 갖다 같이 띄게 됩니다. 자, 각각의 학습 성능별 오차의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자, 과소적합은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모두 성적이 낮습니다. 네, 그리고 최적합은 훈련과 테스트 모두 오차가 적은 상태이고요. 과적합은 테스트 말고 이제 훈련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그재그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과적합이 되지 않게끔 또는 과적합이 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가지치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먹을 물, 데이터는 적은데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해서 날려야죠. 그래서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과도한 넘기를 막고 이제 불필요한 규칙을 제거할 때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에서 오답을 내는 과적합 현상을 방지하는 이제 필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잡도를 낮춰서 연산속도 높이고 일반적인 예측성능 향상시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과적합 해결 방법 드롭아웃입니다. 학습할 때 필요한 것만 빼고 나머지 뉴런을 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학습 진행을 하다가 좀 과할 것 같은데 싶으면 애당초 전구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켜져 있는 걸로만 뉴런이 움직이는 거예요. 켜져 있는 걸로만. 학습 중에서는 일부 뉴런만 작동을 하고요.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평가할 때는 이 노드를 다시 다 킵니다. 뉴런을 다시 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만 과적합을 피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이제 실제로 과적합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부 뉴런 꺼놨던 거 다시 켜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당초 이제 약간 좀 막간의 방법이죠. 애당초 과적합이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벌어지는 문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자체를 증강시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데이터를 증강을 시키냐?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갔던 데이터를 갖다가 뭐 회전을 시키든 반전을 시키든 자르기를 하든 내용을 조금 바꾸든 하는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갖다가 마치 새로운 데이터인 것 마냥 늘리는 거. 그게 이제 데이터 증강 방식으로 과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초등학생을 위한 AI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다. 이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을 선택지에서 고르시오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거 제가 클릭을 했는데 클릭이 안 됐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낼게요. 이거는. 자, 다음은 초등학생을 위한 AI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다. 이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을 선택지에서 고르시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과적합을 맞는 똑똑한 방법. 자, 그럼 과적합을 맞는 방법,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 같아요. 학습 데이터의 과도한 암기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규칙을 제거한다. 자, 제거라고 했죠. 그리고 복잡도를 낮춰 연산 속도를 높이고 일반적인 예측 성능을 향상시킨다. 자, 뭔가를 갖다가 제거한다고 했고 복잡도를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그럼 답은 1번 가지치기가 됩니다. 자, 설명을 보죠. 불필요한 규칙을 제거해서 복잡도를 낮추고 과적합을 방지하며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가지치기다라고 되죠. 자, 제거한다는 말이 떴으면요, 일단 가지치기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 모델에서 잘라낸다고 했죠. 그쵸? 데이터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모델 구조에서 불필요한 걸 잘라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드롭아웃으로
정답을 착각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드롭아웃은 뉴런을 비활성화하는 거지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비활성화로 삭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롭아웃과 헷갈리신 분들은 이 부분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섹션 3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걸로 파트 1 부분은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 좀 잠시 쉬었다가 이제 파트 2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충분히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뵐게요.